오늘은 중소기업 관리자 팀장의 역할 다섯 번째 시간 부하의 육성과 능력 개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을 요약을 하면 매니지먼트와 조직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일을 관리하는 원칙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일을 개선하는 원칙, 또 사람의 욕구와 동기부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부하의 육성과 능력 개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에서 부하를 육성해야 되는 이유는 조직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경우를 예를 들을 때 부하의 성장과 부하가 만든 성과가 또 조직장의 성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유능한 부하를 만들고 유능한 부하를 육성을 해서 그 능력이 개발이 되면 회사의 발전과 조직의 발전이 일어나고 그 성과는 상위자의 성과로 연결되게 돼 있죠. 그런 측면에서 관리자들이 부하를 육성을 하고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은 의무사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하를 육성하고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일반 학교와 달리 어떤 오프라인 상에서 뭐 집체교육을 한다든지 뭐 그런 형태의 부하 능력과 육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업에서 부하를 육성한다고 하는 것은 OJT를 통해서 육성하는 것이죠. OJT를 언더잡 트레이닝이라고 얘기하죠. 업무를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속에서 부하를 육성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하의 일을 시키고 일을 하는 과정을 들여다보고 의도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일을 관찰하면서 부하의 부족을 채워주고 가르쳐줌으로 인해서 부하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거, 이게 이제 OJT죠. 넓은 의미에서의 OJT는 일이 사람을 키운다.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는 것이 사람이 성장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넓은 의미의 OJT를 한다면, 지금 얘기하는 OJT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지도함으로써 항상 부하가 업무 속에서 PDCA 사이클을 돌려서 자기 발견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준 다음에 실행을 하죠. 실행을 하는 것을 보면서 목표 대비 실적의 차이, 계획 대비 실적의 차이를 보고 왜 차이가 났는가를 깨닫게 해주고 그 차이를 보충하는 측면에서의 교육, 그리고 문제 해결, 그리고 지적, 이런 것들이 부하를 육성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OJT는 회사에서 업무를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또 상사나 선배가 부하에게 부하 본인인 멤버의 육성의 필요성을 찾아내서 그걸 지도하고 지원하고 하는 일을 간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을 OJT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OJT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모든 업무가 PDCA 사이클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계획된 실행의 차이를 보고 체크해서 문제점을 찾고 그 문제점을 보완해주고 지적해주고 교육을 시켜주는 이런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가운데서 부하는 육성되는 것이죠. 이것이 OJT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회사들의 상황을 보면 OJT를 장애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의식 자체가 1차적으로 문제가 있죠. OJT가 정착하지 않는 이유가 오늘날 같이 변화가 격심한 시대에 OJT가 무슨 도움이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 또는 부하의 지도 육성보다 우선 당면한 업적 달성이 먼저기 때문에 일을 하기 바쁘지 언제 부하를 육성하냐 하는 식의 생각, 그리고 부하를 가르치면 나보다 더 유능해지면 내 자리가 위협스럽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결국은 회사를 떠나더라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이런 것들이 부하를 육성하는 거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영자 층에서 갖는 생각은
자신이 담당 분야의 것만 할 마음이 생겨서 총론에서는 찬성하지만 강론에서 반대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본심과 방침이 적절히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 일선 감독자들과 관리자들의 경우는 당장 일을 시켜서 성과를 내야 되겠는데 OJT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관리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당장 자기에게 단기적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부하를 가르치거나 부하를 육성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더 많은 성과를 만든다고 하는 건데 의식이 부족한 것이 일선 관리자나 감독자들이 갖는 생각의 문제죠. 또 하나는 인사 교육 스텝들의 문제는 OJT를 하나의 수법과 기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거를 방법론에 있어서 이걸 학습을 시키려고 그러지. OJT라고 하는 것이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 가운데서 상하 간의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인식이 부족한 거죠. 이런 것들이 문제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OJT는 직장에서 인재들을 남아있게 하고 또 인재를 육성하는 수법 중에서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소기업같이 자원이 빈약한 곳에서는 특별히 뭐 사람을 일을 하지 않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외부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는 해외 파견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일을 하면서 일하는 게 당장 급하니까 일에 중심을 둘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하는 가운데서 학습을 하게 만드는 OJT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더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들에 보게 되면은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신뢰받는 상사하고 신뢰받지 못하는 상사로 나눠집니다. 대체적으로 신뢰받는 상사들의 유형을 보면 부하의 바른 의견과 외부의 주장을 들어주죠. 방침의 일관성이 있고요. 또 부하의 일상의 문제를 잘 연구하고 있고요. 또 지시를 정확하게 하고 또 솔선수범하고요. 또 부하를 잘 보살펴주고요. 또 판단이 정확하고요. 부하와 동료 간의 인간관계를 잘 관찰하고요. 그리고 부하와 일을 통해서 융합할 줄 알고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 관대하고요. 공사가 분명하고 또 부하를 공정하게 평가해주고요. 그리고 일을 부하에게 일임시켜주고요. 또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또 시인할 줄도 알고요. 계획과 일의 수순의 편성 방법을 정확하게 아는 이런 상사들은 대체적으로 신뢰받는 상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뢰받지 못한 상사들의 유형을 보면 당면한 일밖에 생각하지 않고 시야가 좁은 상사, 자신의 일에 쫓겨서 부하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람, 모든 실패를 부하의 탓으로 돌리는 상사, 그리고 조언해주고 이런 가르쳐주는 거를 솔직하지 않게 하는 사람, 또 의욕과 성의가 없는 사람, 연구력이 없는 상사, 부하의 마음에 둔감한 사람, 그 다음에 사람을 앞에서 부하를 막 질책하는 사람, 또 직장 규율을 어지럽히는 행동을 모른 척하는 사람, 또 약속을 어기는 상사, 뭐 이런 상사들은 되게 신뢰할 수 없는 상사죠. 그래서 부하도 상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사가 자기 자신에게 얼만큼 엄격하냐, 그리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가 OJT의 성과를 가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회사 안에서의 상사는 일을 지시하는 명령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부하를 육성하고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 안에는 직능과 태도라는 게 있죠. 대체적으로 보면 직능이다 그러면 지육에 해당되는 겁니다. 전문 지식이라든지 뭐 기술적인 요소를 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되겠고, 태도는 덕육과 체육에 관한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생각, 자세, 인간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측면과 전문 지식 측면이 조화를 잘 이룰 때 회사는 성장할 수 있고 부하는 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당장 직무 지식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을 거죠. 그 다음에 그 제품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공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장비나 설비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으면 안 되는 건 기능이라고 그러고요.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건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회사들이 직능 부분 또는 기능 부분에서는 많은 교육을 하고 관심을 갖습니다만은 태도나 자세에 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취약하죠.
그래서 이 태도나 자세가 어찌 보면 기능과 직능보다 더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직능과 기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일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기능과 지식은 숙달됩니다. 너무 반복적인 일을 하면서 동일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나 태도나 자세가 배워지지 않아지면 그 다음 단계 더 이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남의 얘기를 듣는 귀가 없다든지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부하는 성장하기 어렵죠. 그래서 시작은 직능 중심의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만은 결국에 그 부하를 제대로 된 부하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 태도나 자세를, 인간성을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하 육성에 능숙한 관리자들은 또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첫째는 회사에서 계획과 일을 할당을 잘합니다. 어떤 일의 우선순위를 정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배당을 할 때 적절한 양을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잘 맡기는 일을 할당해주는 능력이 좀 탁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일을 하는 가운데에 그 진행 과정을 들여다보고 도와주고 원조해주고 협조해주는 역할을 잘 합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일을 시키고 나서는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를 해주죠. 잘했으면 과금 없는 칭찬을 해주고요. 못했으면 부족한 걸 지적해서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질책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줘야 부하는 제대로 육성이 될 수 있고 자기가 한 일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잘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사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세, 인간관계, 그리고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분명해서 일에 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적인 매력까지 가지고 있어서 부하가 상사로부터 여러 가지 관점을 배우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부하 육성을 잘하는 관리자들의 특성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관리자들을 부하들을 잘 육성을 하지 못하는 이런 관리자의 유형을 보면 문제의식과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죠. 우선은 관리 능력이 부족합니다. 지시해놓고 무엇을 지시했는지도 모르고요. 또 부하가 모르고 있는 부분에서 고민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보면은 상사로서 적성과 기력이 부족합니다. 공부를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는 부하의 책임으로 돌리고, 능력 이상의 지위를 가지고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상사들. 그리고 부하 지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부하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능력 개발의 기회를 잘 제공하지 않고, 그리고 감수성이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문제고요. 세 번째는 인간미가 부족합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포용력이라든지 또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인간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청취력이라든지, 그리고 실패는 자기가 뒤집어 쓰고 공은 부하에게 돌릴 줄 아는 그런 포용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 부하를 육성할 수가 없죠. 그런 상사에 대해서는 부하는 겉으로는 뭐 고개를 숙일지 몰라도 돌아서서는 비난하고 조롱하고 오히려 부하가 상사를 더 말을 안 듣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역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OJT에 의해서 부하를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상사인 여러분, 팀장인 여러분들이 자기 평가를 해서 자기가 어떤 관리자인지 어떤 상사인지를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상사인 당신이 부하의 기분을 잘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스스로 부하의 기분과 상태,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라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부하의 기분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지시하는 상사인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상사인 당신이 부하를 바르게 관리하고 있는가. 부하를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계획을 잘 짜서 지시를 내리고요. 지시한 다음에는 그 과정을 관찰하고요. 그 과정에서 부족한 것이 있을 때는 도와주고 보충시켜주고 교육시켜주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관리를 잘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하의 의욕을 높이고 있는가, 부하를 칭찬한다든지 또는 격려한다든지 또 실패에 대해서 포용심을 갖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다음 지시를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언제까지 무엇을 얼마만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가 하는 것들이 한번 점검해 볼 항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보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는가. 어떤 상사는 지시해놓고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두 번 보고를 안 받기 시작하면 부하들이 상사의 지시에 대해서 신뢰를 갖질 않아요. 그리고 보고를 안 해도 아무 소리 안 하니까 그냥 없었던 걸로 해버리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럴 때 회사에 권위도 생기지 않고, 또 상사는 동일한 지시를 또 반복해서 하고, 이러므로 상하 간의 권위가 지켜지지 않고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보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상사는 지시한 후에 반드시 보고를 받는다 하는 것들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하의 생각을 존중하고 있는가. 부하가 자기 건의를 하고 자기 아이디어를 내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부하로 하여금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런 것들이 다 OJT의 한 방법이다, 한 방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OJT에서 기대하는 효과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방법을 관찰해서 가르쳐 준다고 해서 꼭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OJT에서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은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기회장일 경우와 의도적으로 기회장을 나눠봐야 됩니다. 일상적인 기회장은 일하는 가운데 관찰을 하고 그때그때 발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의도적인 기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맨투맨으로 개인 면접도 하고, 의도적으로 어떤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발표하게 하고, 의도적으로 어떤 연구에 참여하게 하고, 의도적으로 타스크 활동에 들어오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할 뿐 아니라 어떤 주제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어서 스스로를 개발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단순하게 어깨너머로 배우는 것만 갖고는 성장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선배 이상으로 자기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 업무는 선배를 통해서, 상사를 통해서 일하는 가운데 배우고, 그러나 그 일을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기회를 주고, 또는 숙제도 주고, 또 과제도 주고, 문제 해결의 기회를 주고, 또 문제 해결 활동에 참여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고민하게 만들 때 부하는 육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하를 육성하고 잘하게 하는 그 진행 방법은 장래 생각할 수 있는 일을 주는 것이죠. 장래 미래에 필요한 일들,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게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5년 후 10년 후에 우리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 조직은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이냐 한번 고민해봐라 라고 과제를 준다든지, 또는 다음에 예정되는 일, 오늘은 이 일을 했지만 또는 뭐 1년 후에 2년 후에 할 일은 뭐냐 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될 1년 이내에 해야 될 일에 대한 것도 얘기하게 하고요. 또는 2년 후 3년 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것도 고민하게 만들고, 또는 5년 후 10년 후에 자기 미래에 대한 것도 생각하게 만들므로써 부하가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서 부족한 것을 느끼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필요로 하는 나의 능력과 3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보충해야 될 능력이 무엇인지, 또는 5년 후에 내가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서 당장 필요한 능력에 대해서는 스스로 육성하고 고민해서 해결하게 하고요. 또는 3년이나 5년의 정도에 걸쳐서 자기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스스로 느껴서 스스로 자기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상사가 부하를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부하의 장래에 관심을 갖는 상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육성의 목표는 지식을 넓히는 것과 또는 기능을 높이는 것과 태도나 자세를 높이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은 당장 뭐 필요로 하는 직능에 관한 것이니까 회사 내에서도 배울 수 있고, 또는 어떤 전문 지식을 전하는 통신기관이라는 걸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요. 기능은 일하는 가운데서 상사를 통해서 배우고, 또는 일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태도나 자세는 스스로 자기 성찰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면이 균형 잡혀서
그 사람의 인간성, 태도, 자세, 기능, 지식 이런 것들이 총체적인 육성이 돼서 통찰력을 갖는 부하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진정으로 상사가 부하를 사랑하는 애정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볼 때에 이제 동일한 일을 반복으로 했던 사람하고 또는 성장하면서 다른 직무를 이렇게 반복으로 해서 섞어서 했던 경우를 보면 동일한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에 보면은 1, 2, 3, 4년까지는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능력이. 그러다가 5, 6, 7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그 신장과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일을 반복해서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배운 사람들은 1, 2, 3, 4년까지는 크게 뭐 현격한 성장을 보이지 않지만 5, 6, 7년에서는 급격한 성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에게 다양한 업무를 시키고 또 다양한 고민을 시켜서 당장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4년 이후에 급격한 성장을 하는 것을 본다면 사람에 대한 육성은 단기적으로만 볼 것은 아닌 것이죠. 적어도 5년 정도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인재 육성은 적어도 5년 이상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5년 후에 부하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그 부하를 육성하는 그런 상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를 육성하고 진행하는 방법을 계획적으로 하셔야 되죠. 필요성을 잘 확인하게 하고요. 겸허한 자세를 갖게 하고요. 냉정하게 판단하고 실망시키지 않고요. 장소를 잘 선택해서 지시하고요. 타이밍을 잘 생각해야 되고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요. 마음속으로부터 진실을 다해서 신입사원에게는 반드시 잊지 않게 하는 이런 어떤 그 부하의 진행 방법들이 섬세하게 다뤄진다면 그 회사는 미래가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하의 타입과 일을 주는 방법을 보면요. 인간의 타입이 다양하게 있어요. 신결증적인 사람, 와둔한 사람, 또 겁이 많은 사람, 또 부주의한 사람, 또 대담한 사람, 완고한 사람, 무정한 사람, 흥미가 부족한 사람 여러 가지가 있죠.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신경질적인 사람도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겁이 많은 사람도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대담한 사람도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예를 들어서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타입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을 잘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명령하는 방법 그리고 그 일을 적절한 일을 배당하는 것 이것이 상사가 가지고 있는 부하를 보는 통찰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무정한 사람도 단점과 장점이 있어요. 부주의한 사람도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부주의한 사람은 재빠른 노력가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장점이에요. 그러나 단점은 세부적인 일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명령할 때는 직접 명료하게 아주 상세하게 명령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는 일은 간단한 일, 선동적인 작업 이런 거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타입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을 잘 보시고 명령하는 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바꾸시고 적절한 일을 시키는 것이 상사의 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볼 때 이제 대화를 하기 전에 또는 대화를 하면서 대화 후에 이 사람의 태도를 잘 보셔야죠. 분위기라든지 선입관을 가지지 말고 대화를 하시고요. 그다음 장점을 잘 보고 말과 표정을 파악해보고 구체적으로 건설적으로 대화를 한번 하는가를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지 또 실행하는지를 들여다봐서 분위기를 조성할 줄 아는 사람인지 또는 겸손한 사람인지 또 장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인지 그리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실행력이 있는 사람들인 걸 잘 들여다보면서 그 부하를 평가를 하셔야 되죠. 이 세상에 5단계 평가 방법이 있죠. 상당히 나쁘다, 위험성이 크다 라는 평가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가 많고 체크와 대책의 원조가 필요하다고 보는 방법, 문제가 있지만 지장은 없다고 보는 시각, 충분하다고 보는 시각, 모두가 문제 없다고 보는 시각 중에서 내가 보는 부하가 1번과 5번 중에서 어느 쪽인가를 보고 여러분이 예상하는 자신의 모습과 부하의 눈으로 본 자신의 모습을 잘 비교를 해서 나는 상대를 볼 때에 이게 장점이고 저게 단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상대는 자기 자신을 모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상사가 깨우쳐 줌으로써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타인이 알고 있고 모르는 영역, 자신이 알고 있는데 모르는 영역, 이런 거죠. 남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다는 열린 창이에요. 타인은 알고 있는데 나를 몰라요. 그건 맹목적인 창이죠. 반대가 나는 아는데 상대가 모르는 게 있어요. 숨은 창입니다. 양쪽을 다 모른다. 어두운 창인 거죠. 중요한 거는 상대는 아는데 나를 모르는 경우, 이게 열려고 하지 않는 마음의 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쪽도 있죠. 나는 아는데 상대가 모른다. 모르고 싶어하는 마음의 벽인 것이죠. 모르고 싶어하는 마음의 벽을 허물고 알려고 하지 않는 마음의 벽을 허물면 열린 창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열린 창이 되도록 유도를 한다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내가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아니까 조직 내에서 신의 성과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사가 부하를 육성하는 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조직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수평적인 조직과 수직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수직적인 것은 상하 간의 관계고 수평적인 것은 상호 협조 관계죠. 그래서 어쨌든 조직의 장으로서 부하를 육성해서 부하가 능력이 신장이 되면 그 결과와 성과는 상사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휘하에 있는 조직의 부하들을 잘 육성하는 것 자체가 상사가 일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부하의 육성과 능력 개발을 통해서 성과를 만드는 조직과 관리자와 팀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관리자들이 가져가야 될 자세 중에서 부하의 육성과 능력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